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지인이요, 자기의 의지가 대단하다고 스스로 칭찬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그 끊기 어렵다는 수를 자기는 1년에 10번도 넘게 끊는다는 겁니다.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의지가 대단한 게 맞습니다. 왜냐고요? 아무리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그 작심삼일 100번만 하면 이 새해 결심 1년 가는 거니까요. 새해 첫 주의 마지막 날 오태윤이 진행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안진용 기자님, 오늘 첫날 아침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다방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부검 결과 이 여성은 목 졸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게다가 몸에서 폭행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네, 여성은 어쩌다가 이렇게 피해를 다방에서 입게 된 건지 전혜연 평론가님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 사망한 50대 여성은 다방의 주인, 보통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평소에 다방 형태로도 운영을 하고요. 또 주류도 좀 팔았던 것으로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고가 났던 그날은 이 사장과 직원이 같이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평소에는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이날 남성 손님이 있던 날은 저녁 시간대에 직원은 집에 갔고 이 50대 여성 사장님만 혼자 남아 있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상인의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녁에 남자 손님이 와가지고 술을 한잔 하라 하니까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안 먹는다고 이러고서 그 내가 술을 원래 잘 못 먹고 사장님은 술을 잘 먹고 그러니까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얘는 퇴근 시간 됐으니 간 거지. 갔다가 아침에 와보니까 죽어있더래. 소파에 누워있는데 깨우니까는 벌써 죽었더래. 피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깨우니까 안 일어나더래. 충격적인 일인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게 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로도 충격적이라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연쇄살인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연쇄살인이요?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경찰은 연쇄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말,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날에도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경기도 일산이었는데요. 다방을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신고한 건 그 여성의 아들이었는데 이 12월 말일에 어머니 가게에 가봤는데 불은 꺼져 있고 문도 열리지 않아서 이거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예.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지하 주점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여성은 숨진 채 발견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 12월 30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건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 여성의 사망 원인도 밝혀졌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쇄살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예. 첫 번째로는 양쪽 다 지금 일산도 그렇고 이번 양주 사건의 피해자가 다방에 혼자 계셨던 점주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30일에 일산에 있는 다방의 여 주인의 사망 원인을 보니까 질식사,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이었고요. 예. 그리고 폭행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주 사건에서 사망한 50대도 동일하게 목을 졸려서 살해하는 질식사였고, 그리고 역시 또 폭행 흔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본다면 일단은 범행 대상도 유사하고 그리고 피해 정도, 피해 방식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동일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추적 중입니다. 네. 동일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찻집 겸 술집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둘이 있을 때 여사당 공격하는 거 이런 시간대 수법이나 대상이나 뭐 이런 거 볼 때는 동일범으로 보여요. 시골 지역 이런 데 가면 여자들 대체로 이제 혼자 뭐 종업원 있어야 한 명 정도 소규모의 업장들이 꽤 많아요. 거기 항상 취약 지역이야. 성범죄 목적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금품 강도 목적도 있겠고 뭐 두 개가 다 있었을 수도 있고. 양주 광정면 같은 데는 양주에서도 좀 뚝 떨어진 곳이거든.
뚝 떨어졌는데 또 공교롭게 저 고향이나 파주에서 넘어오는 길목은 또 돼. 동일범이라면 고향에서 걸어서 양주 광정면 쪽으로 이렇게 양주 쪽으로 진입할 수 있거든. 직업 관계건 뭐 와서 무슨 일을 했었건 거주를 했었건 분명한 거는 지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범인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담 아나운서 범인 잡혔습니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요, 인상착의와 함께 이 용의자의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개의 수배에 나선 겁니다. 네. 이 남성 57세 이모 씨고요. 키가 17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머리가 민머리라고 합니다.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와 운동화를 당시에는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야기가 된 것처럼 단거리는 걸어 다닐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죠. 이 170cm의 남성이고 민머리고 또 모자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화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있고 57세 남성입니다. 이모 씨고요. 그리고 검거 보상금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꼭 주변에서 비슷한 인상착의를 보시거나 비슷한 사람을 보시면은 꼭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문 변호사님, 네. 하루빨리 잡혀야 할 텐데 지금 경찰의 수사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달 30일 일산 서구의 다방 점주 그 피해 유족들의 얘기로는 일단 피해자와 이 50대 남성 이모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정도의 사건이면 원한 관계 같은 것이 있으면 사실 사람을 추적하는 데 좀 용이한데 예. 일단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니까 일단 피해자 주변을 탐문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CCTV 등을 통해서 도주 경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지난 2일 파주 식당 CCTV에서 한번 이 남성이 포착된 이후에는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용의자를 특정을 한 다음에 추적을 할 때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CCTV로 동선을 추적하는 거 있었지만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많이 하거든요. 예. 휴대전화를 안 쓴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같은 걸 결제하면 카드 결제 내역들이 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또 이제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 전부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거주지가 특정이 돼 있으면 거주지 주변으로부터 탐문할 수 있는데 예. 거주지조차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서 공개 수배로 돌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선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그 지난달 30일에 일산에 있었고 지난 2일에는 파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양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로 이쪽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던지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현금을 쓰거나 이렇게 했다면 동선을 어쨌든 파악하기에는 그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파주에 있었던 것까지 확인됐지만 오늘 양주 사건과 동일인이라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동일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동일범이라면 아까 조금 전에 김봉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동 경로상 충분히 이 도보나 이런 것들로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사실 추적이 쉽지 않은 범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뉴스파이터 보고 계신 분들 저 수배 전단의 저 남성의 얼굴을 좀 보시고요. 좀 사진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 지금 인상착의에서 환복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오른쪽에 지금 사진 보면 일단 저 남성이 모자를 벗었을 때는 민머리인 것을 지금 알 수 있죠. 예. 지금 저 인상착의를 유심히 보시고 혹시 저런 남성을 주변에서 혹여 이제 보신다면 예.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7세 남성 이모 씨였고요. 170cm 가량의 민머리였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람 인상착의 비슷한 사람 확인하시면 꼭 경찰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하루빨리 검거를 해서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사람에 대한 이 피의자에 대한 내용들이 속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이 피의자 김 씨, 살인미수 혐의로 어제 구속이 됐죠. 그런데 이 김 씨가 범행 당일에만 이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쫓아다니면서 마치 동선과 주변 경계 상태 등을 주시한 듯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 김모 씨의 행적을 공개했거든요. 이를 보면 일단 지난 1일 오전 주거지인 충남 아산시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부산역에 도착한 뒤에 그 후에는 경남 봉화마을, 양산 평산마을로 갔고요. 이 김 씨, 이어서 울산역을 통해 부산으로 돌아와 가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가덕도 인근 숙박시설에서 하루 정도 묵으면서 사전 답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김 씨의 진술도 확보가 됐습니다. 경찰에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총 6차례 정도 이 대표의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행사 현장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의 동선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그대로 따라갔다. 계획 범죄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데 이담 아나운서,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상에서는 조금 섬뜩한 모습도 있었다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뭐 사전 답사한 것도 따라다닌 것도 섬뜩한데요. 예. 이 영상에 찍힌 모습을 보시면 정말 섬뜩합니다. 일단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일에 이재명 대표 일정이 있었던 경남 봉화마을에 이 피해자 김 씨가 나타났는데요. 그 움직임을 보시면 정말 섬뜩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저 남성, 대뜸 허공에 손을 힘껏 뻗어보죠. 네. 살짝 몸을 푸는 듯 하더니 몸이 붕 뜰 정도로 아주 힘껏 손을 뻗어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씨의 범행 전날 모습인 건데요. 범행 전날이요? 네, 전날 행사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 참석해 있었습니다. 예. 마치 손을 푸는 것처럼요. 뭔가 이렇게 툭툭 털어 보이고요. 뭔가 수상한 모습이죠. 일각에서는 범행을 미리 연습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영상만 봐도 정말 그 당시 범행이 있었던 그날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사실 김모 씨 같은 경우 뭐 6개월 전부터 이재명 대표의 일정에서 6개 정도를 따라다녔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본인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거, 흉기도 어느 정도 변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계획 범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피습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 예. 통상적으로 이런 유사한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고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사전에 뭔가 그와 유사한 행동,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 같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제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모습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보고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당에다 왜 문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한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좀 갈게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경찰에 진술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네,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을 했다. 그걸 참고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명문 어제 8쪽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예현 평론가님,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이 변명문이라는 표현은 지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김모 씨가 쓴 표현이고요. 원본으로 알려진 문건에는 남기는 말 이런 제목으로 글이 적혀 있었다고 제목이 남기는 합니다. 말이었나요? 예, 지금 이제 경찰의 공식 브리핑이라기보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예. 일단 본인의 심경을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것에 대해서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역사적 사명감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이 폭망했고 대북 굴욕 외교를 비롯해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그리고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 올인한 형국이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뭐 역사 이렇게 계속 언급하면서 굉장히 본인이 무슨 신념에 차서 한 일인 양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적혀 있지 않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 보면 뭐 사명, 신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난해한 용어들이 많이 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역사적 사명감이다 이러면 내가 영웅이다 뭐 이런 영웅 심리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남기는 말, 변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기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래서 뭘 참고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런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자기 확신이 이 문서에는 아무래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네. 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 보통은요,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내는 형식의 문건은 사후에 본인이 잡힌 다음에 작성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네.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범행 현장에 이미 그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을 컴퓨터에 출력을 해와서 본인이 잡힐 것을 알면서 범행을 결행했구나라고 보일 수 있는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문서를 들고 있었지만 압수수색도 단행하지 않았으니까 네, 예. 사무실에서 이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문서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이 문서 내용을 또 보면 일부 정치인들을 상당히 비하하고 비난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정치인의 이름과 관련해서 경찰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고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캐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변명문을 아까 김 씨 말대로 경찰에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캐물었을 것이고 일단 지금 아까 전현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건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 기초로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언론에 나온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로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그 변명문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영장실질심사 들어갈 때 무언가를 제출한다면 반성문을 보통 제출하죠. 그렇죠. 근데 변명문이라는 본인의 표현은 나는 반성할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나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 마치 예전에 독립운동가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보통 범죄자들과 다르게 저 아까 기자들 왔다 갔다 할 때도 고개도 안 숙이잖아요. 예. 모자도 안 그렇죠. 쓰고 네. 보통은 얼굴을 가리는 걸 많이 당당하다 하는데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변명문 8쪽 줬으니까 그거 참고하라는 네.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유치장 안에서는 책을 읽고 싶다. 예. 이런 얘기하면서 삼국지 2권을 받아서 그걸 또 읽고 있다고 하니까 예.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이 김 씨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혀 반성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뭐 당당하고 심지어 이 뻔뻔한 모습 같기도 한데 전예현 평론가님, 그래서 경찰이 프로파일러까지 투입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저렇게 취재진이 많이 몰려들면 본인이 고개를 숙여서 얼굴을 안 보이게 하려던 거나 이러는데 지금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얼굴을 들기도 하고 예. 본인에 대해서 직접 얘기도 하는 장면이 아까 포착됐었거든요. 예. 답변을 할 때도 굉장히 담담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경찰에서는 어제 저녁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했고요. 김 씨의 심리 상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정신 경력은 없고 전과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찰에서는 이 김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보통은 이 중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 신상 공개를 검토하지 않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이 신상 공개할 가능성 있습니까? 열려 있다고 봐야죠. 열려 왜냐하면 있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 이게 예.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거든요. 살인 미수는 거기에 포함이 일단은 되고요. 네. 그리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또 하나의 그 구성 요건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목을 가격했다는 건 사실 사망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위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잔혹성에 있어서는, 잔인성에 있어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본인이 일단 인정을 하고 있고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공공의 이익입니다. 그럼 신상 공개를 했을 때 뭔가 공익 제보를 또 받는달지 재범의 우려를 현저히 낮춘달지 여러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요건에 정말 충족할지 신상공개위원회 등을 소집하면 아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요. 이재명 대표의 이 헬기 이송을 두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과 병원 간에도 이야기가 충돌하는 모습인데 저희가 먼저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그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동의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달을 하니까 당하고 이제 그 비서실장님하고 다 같이 계셨거든요. 저희한테 얘기한 게 이제 서울대병원 가겠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다. 그래서 부산대 병원에서 전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수술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부산대 병원에서는 그게 아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송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안진용 기자님.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영상을 보더라도 서울대 측에서는 부산대병원에 전원 요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부산대병원 측은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김영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은 경험이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면서 먼저 전원 요청을 하지 않았고 수술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인데 거기서 수술을 하면 되지. 네, 굳이 전원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대병원 입장에서도 이송을 반대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수술 준비를 한 교수가 우리가 합시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송준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여기서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럼 전원은 왜 된 건지에 대해서 이 센터장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 입장도 이해됐기 때문에 센터장인 내 의견에 따라 전원이 결정됐다. 즉 가족의 요청에 따라 전원이 된 것이지 서울대병원 측에 부산대병원이 먼저 전원을 요청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관계자들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최종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건 처음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건 처음이었다라고 부산대병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병원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기에 또 불을 지핀 발언이 있었다고요, 백성훈 변호사님? 네, 아까 조금 전에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사이에 그 진실 공방 얘기가 나올 때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가장 불쾌했던 건 예. 서울대병원이 수술을 충분히 훨씬 더 잘하고 부산대병원이 못하니까 전원 신청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불쾌함을 표시를 한 건데 예.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이런 거에서 기름을 완전히 부었던 발언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네. 뭐라 그랬냐면 목이 민감해서 후유증을 고려해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 같았고 가족들이 원했다.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 같았다. 잘하는 곳이요. 그러면 일단 저 얘기를 뒤집어 보면 부산대병원은 잘 못하는 곳, 믿기 어려운 곳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계속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담 아나운서 이뿐 아니고 이 부산 지역 의료계에서도 발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황도 상황이지만 말로써 또 브리핑에서 약간 뭔가 오해의 소지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의료계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시 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또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라고 했고요. 만약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니라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 전달 체계라고 했는데요. 결국 예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여기에 광주시 의사회도 지역 의사회로서 비난 성명 내기도 했거든요. 네. 지역 의료를 살려야 한다던 민주당의 아마 지역 의사회에서 좀 실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부산대에서 할 수 있었던 건데 왜 헬기를 타고 왔냐 이거죠. 보호자가 원하면은 헬기 타고 가면 되는 거냐 이거죠. 네, 그렇다면 어떤 환자가 이 헬기 이송의 대상이길래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건가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 이 응급의료헬기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 매뉴얼에 따르면 긴급한 환자, 의료기관 전원의 경우 의료진이 요청을 하고 동승하면 헬기를 띄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현장 의료진은 위중한 환자도 헬기를 못 타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수술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수술이 가능함에도
굳이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특혜일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는 거고요. 예. 자, 이에 대해서 소방청 측은 의전 서열 등을 고려한 이송 등의 매뉴얼은 없다는 겁니다. 즉, 매뉴얼 외적으로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의료진이 요청할 경우 별도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사실 뭐 별도의 매뉴얼이 없다는 건데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논란이 사실 지금 꼭 불거질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오늘 홍준표 전 의원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사람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시대냐?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했는데 네. 물론 뭐 브리핑을 하고 오가는 과정에서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정치인들 간에 말이 번지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섭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왜 이런 정치 테러라고 불릴 만한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럼 앞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은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는지, 무엇보다 피습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잘 치유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이든 누구이든 부산을 방문했던 사람이 피습을 받아서 생사를 오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쾌유를 빈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이 인지상정이자 우리가 의료인들에게 바라는 첫 번째 모습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좀 씁쓸했고요. 예. 너무 감정적인 논쟁보다는 환자의 치유라든가 쾌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또 지역 의료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런 점을 정책적으로 잘 풀어보겠다, 이런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나친 논란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등은 첨예해지는 모습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이렇게 계속 뭐 병원 간의 전원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이제 가짜 뉴스인 측면이 있다라고 밝히면서요. 일단 전원을 하기 위해선 가족 요청이 있어야 되고 또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거쳐서 이 전원이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서은숙 최고위원 부산시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산에 터잡아서 활동하는 정치인인데 이거는 쾌유하기도 전에 정치 테러 사건의 본질을 너무 왜곡시키는 거 아니냐. 이게 정치적 시도로 보인다. 정치적인 의도의 어떤 공세인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좀 다시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모진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바로 김지호 민주당 정무조정부 실장입니다. 네. 내용을 보면 이제 환자 치료에 있어서 의술도 중요하고 의료진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신적으로 지지해 줄 가족의 간호가 제일 절실하고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보좌진으로서는 환자가 가족의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병원에 요청한 게 위법하다, 반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사과할 일인지 좀 되묻고 싶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부산에 이재명 대표 연고가 없다 보니까요, 서울로 요청해서 이제 간호를 받고자 했던 가족의 의중이 관철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취지의 어떤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전원이 이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부산대 병원에서 받는 게 절차에 맞는 거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가운데 일반 병동에서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 관련 이야기 한번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당 지도부도 대표님과 직접 연락은 하진 않고 있고요. 오직 가족을 통해서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대화는 가능하신 상태입니까? 아주 작은 소리로, 아주 작은 소리로. 뭐 대화가 좀 아주 짧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뭐 거의 아무튼 면회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다 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제한적 상황에서만 뭐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작은 소리로 대화는 가능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이담 아나운서, 아무래도 상태가 다행히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차근차근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도 잘 됐다고 했으니까요. 네. 어제 점심부터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미음도 먹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느릿느릿하고 좀 작은 목소리, 또 쉰 목소리지만 이야기는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병원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보도가 나오니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병문안 가도 되냐, 병문안 의사를 타진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대표 측에서 아직 병문안은 조금 어렵다. 네. 지금 좀 안정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향후에 일정을 조율해서 병문안을 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모쪼록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건강이 먼저입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또 복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눈길 때문도 아니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 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어떤 내용입니까? 누군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요. 예.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네. 왜? 근데 이게 고속도로예요. 네. 차를 잠깐만 세우고 내린다고 해도 보통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여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동을 벌이면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갓길도 아니고 한복판이죠. 네, 고속도로 그냥 길에 세웠습니다. 아. 어떻게 된 건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느 고속도로 위 많은 차량들이 갑자기 멈추어 서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앞을 봤더니요. 한 차량이 2개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위험천만하게 운전을 합니다. 네. 잠시 후에 이 차량에서 내린 남성, 다른 운전자가 만류하는데 이것도 뿌리치고요. 위험천만하게 정말 고속도로를 와. 지금 중앙 분리대까지 저렇게 넘나듭니다. 와, 저게 지금 고속도로 한복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만은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사고가 난 건가요? 이래서 당황해서 이런 건가요? 아무런 사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남성 때문에 예.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영상 더 준비했습니다. 자, 한 남성이 중앙 분리대로 재빨리 뛰어가더니 폴짝 뛰어넘습니다. 와.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저걸 심지어 넘어가네요. 다른 차량을 향해 이렇게 무언가 던지기도 하고요. 이 남성 고속도로에 한복판 벌러덩 이렇게 들어 눕기까지 합니다. 또 이번에는 반대편 차량들을 향해 양팔을 번쩍 들고 인사를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류하는 순차선, 이 순차선을 결국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 고속도로에서 이 30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 것 같고 또 저렇게 한복판에서 있는 건 더더구나 이례적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 정도였는데요. 예. 굉장히 환한 시간에 보시는 것처럼 1차선, 2차선 왔다 갔다 하다 차선을 딱 막고 차를 세워서 쓰고 네. 내려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중앙분리대도 한번 넘어갔다 오고 반대쪽에서 큰 사고 날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넘어왔다가 그것도 끝이 아니라 지금 보면 다른 만류하는 운전자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저 고속도로 한복판에 들어 누워버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 차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도로 위에서 또 갑자기 무릎 꿇고 절도 하고요. 또 지나가는 차량 못 지나가게 두 팔을 벌려 가로막기도 하고 예. 또 바닥에 있던 돌 집어서 다른 차량 또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도로 정체가 극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정말 아찔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아까 말리는 분들도 있었지만 다른 운전자들도 차에서 내려가지고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전현 평론가님. 예, 사실 이게 일반 도로에서 저렇게 되도 극심하게 정체가 될 텐데 고속도로에서 30분 정도 저런 상황이다 보니 4km 구간에 정체가 매우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분들이 내려서 이렇게 말리고도 했지만 전해지는 소식을 듣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운전자분들은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공포감을 느꼈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예. 행동입니다. 중앙분리선 넘고 아까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돌 같은 것도 던졌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면서 아마도 고속도로 상황실 CCTV에 이것이 찍힌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도 또 여러 건의 신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속도로 도로공사 직원이 현장으로 결국은 출동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 출동해서 말렸으면 결국 진정이 된 건가요, 장윤미 변호사님? 아니요, 진정하긴커녕 오히려 더 흥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현장으로 나온 도로공사 직원이 당연히 이 남성 말리려고 했겠죠. 그러자 긴 물체를 들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달려들더니 폭행까지 시도를 합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이후에야 상황이 종료됐는데요. 경찰은 이 화물차 운전자, 재물 손괴, 폭행,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제압이 되긴 했는데요. 폭행을 당한 이 도로공사 직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이 도로공사 직원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안진용 기자님, 엄청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요? 네, 일단 전치 2주라는 신체적 충격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예. 자, 이 도로공사 측에서 제작진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 이 안전순찰로 현장에 나가서 수습할 때 적극적으로 제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접촉이 있으면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보통 이런 순찰원들은 경찰이 오기 전에 먼저 현장에 도착을 하죠.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게 부재한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결국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고속도로 위죠. 2차 사고의 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순찰원에게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참 네. 답답한 상황인데 사실 가장 궁금한 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모릅니다. 모르나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보면 뭐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뭐 운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에 시비가 붙었거나 이게 뭔가 화를 내고 차를 세워서 난동을 부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뚜렷한 동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 운전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예. 동기는 뚜렷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 보통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합니다. 이상 동기 범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서 본인이 뭔가 화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문제는 이 남성이 검거가 됐잖아요. 예. 검거되고 경찰서에 가서도 또다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아, 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아무튼 뭐 범행 동기든 잘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 사진 나열한 나훈아. 제목부터 정말 눈길이 확 가는데 안진용 기자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나훈아 씨가 지난해 연말 12월 30일과 31일 일산한 공연장에서 연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오셨습니까? 사실 나훈아 씨 콘서트는 초대권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언론에 언론하는 것도 없고 제가 내돈내산이라고 하죠. 내돈내산. 티켓을 구해서 다녀왔는데 예. 일단 딱 시작하자마자 고향역부터 우리 순이 이렇게 남자의 인생 같은 자신의 히트곡 6곡을 내리 부르면서 30분 동안 긴 오프닝을 열었고요. 정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이것을 다 소화하는 스태미나를 보여줬습니다. 와. 게다가 무대 위에서 6차례 곡을 부르는 옷을 6번 갈아입었는데 네. 무대 위에서 소위 이렇게 우통을 벗는다고 네. 하죠. 네. 이런 남성미까지 과시하면서 많은 관객들의 환호를 자아냈고요. 기본적으로 나훈아 씨가 내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 가수인지를 30분 만에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네. 이 안진용 기자님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재밌게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 대통령 사진을 나열했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갑자기 화면에 네.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역대 11명 대통령의 사진이 큰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콘서트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혹시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11명이 도는 동안 11번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나는 여전히 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더 나아가 중요한 건 이게 연말 콘서트였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여는 한 해인데 결국은 관객들한테 이게 용기를 북돋는 거였습니다. 자, 저 11번의 대통령 누가 뽑았나?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뽑았다. 네. 그만큼 여러분은 대통령도 만들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니 절대 기죽지 말고 2024년에도 열심히 지금처럼 힘을 내라라는 의미에서 저 사진을 딱 보여준 거였습니다. 네. 이 안진용 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도 이 콘서트 다녀온 것도 부럽기도 하고 나훈아 씨가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팬 여러분의 귀여움을 받는 새 사람이 되어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며 영원히 노래와 함께 살 것을 기약드리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잊지 말아요.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됐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은 해는 져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연도에서 이별을 하고 또다시 남천동에 밤을 보신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제가 어제 젊은 뉴스파이터라고 전해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 옛날 노래는 그냥 좋다 이 정도였는데 저 노래 중에 저한테 힘을 줬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정말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네네. 힘을 주기도 한 노래였는데 저희가 이 정도면 노래 다 듣고 온 거죠? 웬만큼? 일단 저기 나온 것 중에 무시로, 테스형, 홍시, 기장갈매기 다 불렀습니다. 근데 나훈아 씨가 정말 히트곡이 어마어마해서요. 지금 다 소화가 안 될 정도인데 근데 나훈아 씨가 대단한 게 뭐냐면 1947년생, 올해 나이 77살이거든요. 근데 과거의 인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훈아 씨는 지난해 7월에도 새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저 영상이 바로 기장갈매기 새 앨범에 담긴 그 노래의 뮤직비디오거든요. 저건 올해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노래 외에도요. 뭐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야, 아름다운 이별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신곡을 끊임없이 소화하는 거죠. 사실 가수 중에선 자신의 히트곡을 돌림 노래처럼 계속 부르면서 공연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훈아 씨의 공연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저렇게 신곡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새로운 무대를 꾸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리지 않고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래들도 정말 이 최신의 노래 감성에 맞춰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도 노래지만요. 아까 대통령 사진도 그렇고 이 나훈아 씨의 입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예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나훈아 씨가 굉장히 국회의원들과 이런 사람들을 질타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짚기도 했는데 나훈아 씨의 정말 능력은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 공연에서 나훈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뉴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국회의원 뭐라 할 일 아닙니다. 누가 찍었냐? 우리가 찍었으니 가슴에 손 올리고 반성합시다. 정말 관객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할 정도거든요. 한국 인구 감소 수준이 흑사병 등을 능가한다. 이런 표현이 화제가 됐었는데 뭐라고 하셨냐? 아들이 알을 안 낳는다. 이거 사투리니까 아마 대부분 그래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는 인도에서 74살 할머니가 쌍둥이 낳았다는 보도를 관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라도 낳아야 된다. 어떻게? 낳을 수 있게 청춘을 돌려드릴 테니 받아라 라면서 청춘을 돌려다오 요청했는데 관객들의 마음을 잡았다, 놓았다 하시면서 웃었다, 울었다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나훈아 씨보다 3살밖에 안 어린 그런 분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 나훈아 씨가 그동안 소신 발언 같은 거 많이 해왔잖아요. 보면 예전에도 한번 뭐가 이슈가 있었을 때 이 단상에 올라가서 내가 이러면 믿겠습니까? 뭐 이렇게 라는 말도 하셨었는데 나훈아 씨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나훈아 씨의 성격이나 또 나훈아 씨가 말하는 이 방식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저출산 문제도 듣고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 사회 문제를 굉장히 좀 위트 있게 사람들에게 돌려준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만큼 유명한 대가수이기 때문에 또 이 나훈아 씨의 발언이 많은 대중들에게 회자가 되는 거고요. 그 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요즘에 가짜뉴스 난리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뉴스 유포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튜브 보니 내 보고 죽었다 안 하더냐. 그것도 이쁘게 죽은 게 아니고 술 먹고 운전하다 죽었다 하던데 도대체 그 유튜버 사는 데가 어디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브에 대한 일침까지 다 했는데요. 뭐 당연히 현장에서는 관객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죠. 네, 나훈아 씨가 이렇게 방송에서는 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계시지만 안진용 기자님 또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얻는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나훈아 씨는 대중이 가려워하는 곳을 정확히 알고 그걸 긁어줄 줄 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요, 일본이 계속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게 지금까지는 뭐 이어지는데 그렇죠. 과거엔 더 심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훈아 씨가 일본 오사카 성에서 생중계되는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영상을 콘서트에 보여줬습니다. 진짜 보니까 일본 전역에 나가는 방송에서 쾌지나 칭칭나네를 부르다 갑자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쳐버린 겁니다. 일본에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 자료로도 남아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곧바로 여러 우익들한테 다음 날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본인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국내에서도 지난 1972년에 지방행사 도중에 깨진 병을 들고 무대에 난입한 남성과 맞서다가 상을 입기도 했는데 나훈아 씨는 결코 굴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워낙 인기가 높고 전국구 스타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러브콜도 계속 있는데 본인이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하겠다. 노래를 부르는 게 내가 제일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공연 말미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이 표 구하느라고 당신네 자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엄청 노력했다는 거 알아야 된다. 그러니 집에 돌아가면 자식들 손잡고 고맙다고 꼭 인사해라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전 연령층을 모두 하나하나 아우르면서 다 다독여주는 이런 매력 때문에 나훈아 씨의 인기는 끊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나훈아 씨가 계속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혜연 평론가님, 꽤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고요? 제가 이 아이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뭔가요? 우리 조카들이 방송에 나오는구나. 조카들이. 조카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쌍둥이 판다에 관한 소식인데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내가 이모다, 내가 삼촌이다 라면서 응원을 받게 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일정 기간 동안 사실 우리가 실제 모습을 보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만 공개가 되었는데 드디어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방사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실물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귀여운 아기 판다들의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바깥나들이에 나선 루이바오, 후이바오 모습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귀엽네요. 자, 흙냄새도 맡고 아래쪽에 가서 이게 뭐지 하면서 호기심을 보이는 모습도 있고 탐색에 나섭니다. 가끔 보면 이게 뭔가 좀 어리둥절한 것 같기도 하는데요. 또 금방 적응을 합니다. 외나무 다리에도 오르고 나무 계단도 기어오르는데 이 영상을 보고 웃음을 짓지 않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 판다는 큰 판다도 귀여웠는데 저 작은 판다도 귀여운 것 같아요, 안진영 기자님. 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태어날 때 몸무게가 각각 180g, 140g에 불과했는데 예. 생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모두 11kg를 돌파했으니까 후이바오 기준으로는 6개월 전보다 80배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0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나무 시식에도 도전한다고 하는데 이 쌍둥이 판다 자매 그저께 언론 매체를 통해 먼저 공개됐고 어제부터는 드디어 일반 관객들한테 공개가 됐는데 중요한 건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전 일부 시간에만 실내 방사장에서 관람이 가능하고요. 예. 적응도에 따라서 차츰 관람 시간을 늘려간다고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20명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고. 향후 조금 시간을 늘려간다고 하니까 예. 이 둘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참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아기 판다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기 판다를 만나시는 분들도 에티켓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육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제 잘 놀았는데 갑자기 많은 카메라 분들을 보고 살짝 긴장을 했어요. 긴장을 해서 엄마에게 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다가 네, 참 귀여운 모습의 판다인데 사실 아까 뭐 큰 판다, 작은 판다 다 귀엽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백성훈 변호사님 네.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강철원 사육사님은 딱 보면 안다고 딱 하시는데 보면 아시네요. 저희는 아무리 봐도 잘 네, 구분이 안 저도 되는 것 모르겠어요. 같습니다. 일단 구별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네. 언니 판다가 루이바오, 동생 판다가 후이바오입니다. 네. 언니 판다 같은 경우 등에 좀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루이바오 같은 경우 V자 형태로 보이고 네. 색깔이 조금 더 진하다고 하고요. 후이바오 같은 경우는 등에 U자 모양에 가깝다고 하고 그리고 루이바오보다 좀 더 밝은 색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방에 구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귀여운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